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량과 이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두 양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양은 모두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 그 힘과 가속도의 관계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로서 다시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양을 도입해서 또 한번 다르게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운동량은 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되는 양인데, 이 운동량을 이용해서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다시 써보면 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이 된다 라는 걸로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가 되는데, 내가 이 충격량을 도입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운동 제2법칙을 다르게 써보면, 이번에는 이 운동량의 변화가 이 충격량이다 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보면 앞에서 1에너지 정리로 봤던 거와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제 새로운 버전의 이 운동 법칙을 가지고 또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 외력과 내력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 내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이 운동에 관한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질문들을 적어놨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와 물에 떨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빗방울을 맞았을 때와 우박을 맞았을 때 이 차이가 뭔가? 그 다음에 이 불꽃놀이 이렇게 쏘면 그 공중에 올라가서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꽃들이 흩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걸 관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총을 쏘면 이 총알이 나가면서 이 반동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왜 생기고 얼마나 생기나 같은 것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운동량이 무엇인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질량의 이 속도를 곱한 이 벡터양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수식으로 적으면 보통 이제 운동량은 이 P라는 이 문자를 써서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P 위에 이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제 벡터를 뜻하죠. 그는 질량 곱하기 이 속도가 벡터고 질량은 스칼라니까 곱하면 벡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니까 단위가 있을 텐데, 뭐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하고 달리 이 양은 뭐 따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량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 운동량을 가지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자, 내가 그러면 이 운동량 앞에서 정의했던 이 P는 mv라는 거를 가져와서 내가 이 양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V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자, 이게 두 개 곱해 놓은 거니까 이 하나는 그대로 두고 이번엔 V를 미분한 거와 그다음에 질량에 대한 시간 변화를 미분한 거하고 이제 속도 곱한 것,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앞에 나오는 질량 곱하기 dv/dt는 이게 가속도니까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운동 제2법칙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뒤에 항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물체 질량의 변화가 없다면 요 항은 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운동 제2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곧바로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세로 운동 법칙을 이제 적으면, 자, 그래서 이 dp dt, 그러니까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이제 새롭게 이 운동 제2 법칙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다라는 것보다 약간 더 이 일반적인 법칙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이렇게 이 질량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질량이 변할 경우에도 내가 이 전체, 그러니까 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힘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경우를 잘 안 다루니까 이게 이제 크게 뭐 이 유용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가끔은 예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를 이제 뒤로 분사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료가 분사되면서 로켓의 질량이 줄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할 때는 이렇게 더 일반화된 이 그 운동 법칙, 이제 운동량으로 다시 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dp dt는 f다라는 게, 그 앞에서 우리가 이 f는 ma라고 외웠던 거에 약간 더 일반화된 이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충격량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다시 한번 이 운동 제2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운동량 가지고 다시 쓴 운동 제2 법칙, 그러니까 dp dt는 f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번에는 시간으로 적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앞에서 일 에너지 정리할 때는 이거를 이 공간, 그죠? DR로 내적으로 적분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공간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두 항이 적분이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먼저 dp dt를 dt로 적분하는 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잘 아는 거죠. 미분했다 다시 적분하면 그럼 원래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dp를 적분하는 게 되고, 그러면 이 시작하는 시간 ti와 끝나는 시간 tf 사이에 적분하면 그때의 그 운동량이 될 테니까 이 pf 빼기 pi가 되고, 이거는 그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예, 얼마나 운동량이 달라졌나. 그러니까 델타 P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그 인테그랄 FDT가 있는데, 내가 이 양을 이 J라는 이제 충격량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양이 충격량이다 라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 내가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이 원래 시작할 때 했던 그 운동 법칙이니까, 그 적분을 하면 얻어지는 결과는 그러니까 델타 P가 J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표현하면 이 운동량의 변화가 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그 이제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힘과 같다라고 새로 쓴 이 운동 법칙에서 또 한번 적분을 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과 같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 운동 제2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유용하냐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봐야겠는데, 먼저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얼마나 어느 시간 동안 이게 이제 적용했느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통 힘이 이제 작용할 때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이 곡선, 힘을 그려놓은 이 곡선을 적분을 하는 양. 그러니까 이 곡선 밑에 있는 이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내가 이거를 그냥 요 힘이 작용한 시간, 총 시간을 내가 안다고 하라면 이거를 이제 델타 T라 그래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요 양을 평균을 정의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냥 요게 이 F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 곱하기 델타 T. 그러니까 평균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그 충격량을 델타 t로 나눈 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충격량은 어차피 면적이니까 이 면적을 똑같게 하는 요 사각형의 요 높이, 이걸 이제 평균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언제 정의하나 생각해 보면 되죠. 이런 곡선이 있어도 대충 이걸 평균 내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균력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요 관점에서 보면 내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이죠. 그래서 같은 충격량을 주더라도 이 작용한 시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한 시간이 크면 힘은 작게 되고 작용한 시간이 짧으면 큰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충격량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였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도 이 그 힘의 크기는 작용한 시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에서 어떤 결과를 주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바닥에 이 두 개의 물체가 놓여 있죠. 자, 저 물체가 뭐로 보이시나요? 예, 이 왼쪽에 있는 물체는 이게 신발에 들어가는 깔창입니다. 보통 이 깔창은 이제 이 충격을 흡수하고 푹신푹신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시 이제 이 깔창인데, 이제 이 회사, 이 영상을 만드는 회사가 새로 개발한 물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 그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물질이 충격 흡수를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저 두 물체 위에 이제 계란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저 바닥에 이제 닿는 순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Foam will fail. For the ride you 네, 굉장히 짧게 끝나죠. 자, 왼쪽에 떨어진 계란은 깨졌고 오른쪽에 떨어진 계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 그리고 무슨 차이를 보여주는 걸까요? 예.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이 계란이 요 물체에 부딪힐 때, 그죠? 그러니까 요 때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요 계란이나, 그러니까 왼쪽 계란이나 오른쪽 계란이나 똑같죠? 질량 곱하기 속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멈췄어요. 자, 그러면 속도가 0이 됐으니까 운동량도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새롭게 쓴 이 역학 운동 제2법칙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니까, 그럼 이 두 경우에 이 충격량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격량은 똑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는 계란이 깨졌고 여기서는 이 계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란이 깨지고 안 깨지고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충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계란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더니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이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이 크면은 깨지고 크지 않으면 안 깨졌을 테니까, 그럼 결국 이 두 경우의 차이는, 이 경우에는 작용한 시간이 이제 짧아서 힘이 컸고, 이쪽의 경우에는 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서 이 힘이 작았다. 그러니까 결국 저런 이제 이 충격을 얼마나 이제 잘 흡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러니까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벽이 이제 있고, 이 벽에
이 자동차가 와서 30도의 각도로 들어와서 벽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갈 때는 이제 10도고, 자, 그 다음에 들어올 때의 속력은 70m/s인데 나갈 때의 속력은 조금 줄어서 이제 50m/s의 속력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지금 운전사가 있는데 운전사의 질량은 이제 80kg이에요. 그럼 이 운전사가 얼마나 그 충격을 받겠는가 라는 걸 이제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로 운전사에 가해지는 충격량 J는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J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벡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 나중 운동량은 이제 그 튕겨져 나온 다음에 운동량이니까 요게 이제 나중 운동량이고, 지금 들어오던 운동량은 이제 요거 있죠. 처음 운동량이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는데, 자, 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보주는 게 빼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뺀다라는 게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뺀다라는 거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의 음의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를 해준 다음에, 그죠?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는 거와 같죠? 그건 더해줄 때 평형사변형 이렇게 그려보면, 아, 이게 요렇게 되는 거랑 똑같구나. 그럼 이제 요거 똑같은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J라는 것이 이 JX 성분이 있고 JY 성분이 있죠. 그럼 이제 왜 각각의 저게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요쪽 요쪽 성분은 이렇게 이쪽 방향, 그죠? 물체를 멈추는 방향으로. 그죠? 이거는 아마 이제 벽과 이 자동차의 마찰에 의해서 이제 이 힘이 작용한 결과죠. 그러니까 마찰력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쪽은 벽에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벽이 작용하는 수직력의 결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아서 내가 이만큼의 이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 계산을 하려면 이제 각도 계산 이제 다 해야죠. 이거 이제 계산하려면 뭐 간단치는 않겠네요, 그죠? 요거 다 이거를 하려면 결국 요것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PF와 PI를 이렇게 XY 성분으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두 개를 성분별로 뺀 다음에 그러면 이제 JX와 JY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얼마나 받았냐, 평균력을 구할 때는 그렇게 해서 구한 이 충격량을 이 작용한 시간 14ms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F average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J를 델타 T로 이게 나눠준 양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한 계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이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치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보통 야구공으로 친 공이, 야구 배트로 친 공이 홈런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가 수평 아래 5도시로 40.23m/s 속력으로 이 질량 이제 0.145kg의 공을 던지고, 타자는 수평이 35도로 이 49.17m/s 속력으로 받아쳐서 이제 홈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배트가 야구공에 전달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이것 앞에서 똑같죠?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이니까 공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과 공이 나중에 날아갈 때의 운동량, 이걸 PF죠. 그럼 이걸 빼면 된다 그랬죠? 뺄 때는 처음 것에서 출발해서 나중 것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델타 P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XY 좌표를 잡고 PI와 PF를 다 XY 성분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예, 이렇게 써서 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제 속도 변화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 X 방향의 속도 변화는 그러니까 나중 거, 그래서 처음 거를 빼는 거니까 지금 이제 5도로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각도로 치면 180도에서 5도 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 하면 X 방향으로는 굉장히 큰 속도 변화가 있죠. 왜냐면 들어오던 걸 반대로 내쳤으니까. 자, Y 방향은 이제 원래 들어오던 속력이 조금 있었는데 뭐 35도 방향으로 더 날렸으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적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그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길이를 구해야만 이 이제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나 변했나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제 여기다 질량에다 이걸 곱해서 해주면 이제 이 12.19kg 이제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다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이 이제 이 정도 양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때 야구공이 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 충격량을 주기 위해서 힘이 작용한 시간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보통 이렇게 이 야구 방망이로 공 치면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힘이 얼마 동안 작용했는지 알기가 어렵죠. 근데 뭐 요새는 이런 걸 이제 고속으로 촬영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촬영해 보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 촬영에 의하면 그 배트와 공의 접촉 시간은 대략 1ms,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란 얘기죠. 1000분의 1초 만에 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에 지금 홈런에서 접촉 시간이 이제 1.20ms라고 하면 이동한 배트가 공에 작용한 평균력의 크기는 얼마냐라는 걸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그럼 그거 계산한 거를 이 작용한 시간 델타 T로 나누면 이 정도, 그러니까 10.4 이제 킬로뉴턴이 나온다. 그러면 뭐 10,000뉴턴이고,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이제 1톤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것과 같은 이제 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트로 순간적으로 1000분의 1초긴 하지만 저 공유에다가 1톤짜리 물체를 올려놨을 때 이제 그 정도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 야구공에 1톤짜리 올려놓으면 찌그러질까요? 예, 여기 그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로 공이 찌그러집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이렇게 이 배트가 야구공을 쳤을 때 야구공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배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한번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구나, 배트로 야구공을 칠 때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A baseball bat is one tough item, but how tough? What really happens when bat meets ball? And why does the bat sometimes break? Even the Time Warp Lab has its limitations, so we decided to pay a house call to another lab.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country where you certify the bats and the baseballs in the major leagues. Welcome to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Baseball Research Center. Here, Patrick Drain will show Jeff and Matt the scientific reason for broken bats. And to do so, Patrick uses this crazy machine. What we basically have here is we have a bat hanging here vertically. We're going to fire with an air cannon a ball at 160, 180 miles per hour and see what the collision looks like and go from there. We're loading the machine with a regulation wooden bat made of ash, a longtime favorite in the big leagues. That's way too fast to see. Now to whip some ash, Time Warp style. Okay, that's good for focus. We're all set to fire. Are you ready? I'm all set up.
Okay. At 10,000 frames per second, we can see that regulation hardballs turn into squash balls when they hit the bat. And right here, you can see the ball is actually starting to wrinkle. Right, it has to go somewhere. That, to me, looks like a fake baseball. Yeah, that's a real Major League Baseball. If I just saw a frozen frame of that, I would think that you really destroyed this ball. This is about a third of the ball compressing almost flat. That would take, 50 or 60 of me standing on top of one of these to make Right. it compress like that. Or a couple cars. Or, we hasten to add, a professional ball player. So the ball's not even as tough as we thought. But that just makes the sight of a splintered bat all the more mysterious. What gives? Clearly the ball, but what else? So in this shot, we see the full bat. And the bat bends too? This makes me feel like every single piece of equipment in baseball is made out of rubber. It's totally unexpected because we look at a bat like this and it feels totally solid. Yeah, when you have a long object like a bat, it is going to have the ability to bend. We're seeing some vibrations that extend all the way into the hands. So every time I hit a ball, I feel this sting going through my arms. And I think it's hard for people to understand what that sting is, but it's really these vibrations that are going back and forth really, really fast. What happens if these vibrations get too much for the bat to bear? Now we're moving 1.5 inches, 2 inches further out. We're going to fire it at about 150 miles per hour, but that's actually replicating a 90 mile per hour pitch and a 60 mile per hour swing. Now we're going to move away from the proverbial sweet spot that lies about 5 to 7 inches from the end of the bat. Load the next one in. There you go. When the ball hits outside the sweet spot, the bat vibrates even more. You only changed where we impacted by, what, 3 or 4 inches? And the bat is almost in an S shape at certain points. So that's an amazing amount of vibration. And what if we move it just a bit further? Can we create that bat-breaking surprise? Okay, it's firing. It's broke. Say it ain't so, Jeff. You can really see when the bat starts to break, all of the energy of the ball has gone into breaking this bat. It's much more common that the bat splinters a little bit than to actually split apart. Well, we all know by now that here at Time Warp, the uncommon is commonplace. Well, okay, we got lucky. Just as the ball is making full contact, we're seeing the bat is starting to break. It's not that the ball is harder than the bat, far from it. But when a batter misses the sweet spot, the force of the ball makes the bat vibrate and bend so violently that it splits at the weakest point, often along the grain. Snap, crackle, pop.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야구공이 어느 정도 찌그러지는지 이제 봤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단단할 것 같은 그 야구 배트가 진동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진동이 과해지면 이제 부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구공을 배트로 맞출 때도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 강체 충돌 같은 거를 다뤄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지점이 있어서 어느 지점에 맞으면 저 진동이 이제 안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센터 오브 퍼커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점에 맞추면 진동이 안 생겨서 이 타자가 받는 이 손떨림 이런 것도 덜하고 훨씬 더 이제 그 많은 에너지를 공에 실어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저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격량은 똑같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충돌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뭐에 부딪혀서 이 급정거가 됐다.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차가 달리던 속도가 있고 차가 멈췄으니까 이 속도 변화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 곱하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격량이
크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데미지를 입을 거냐. 그러니까 아까 그 야구공 영상에서 야구공이 얼마나 찌그러질 거냐라고 하는 건 그 힘의 문제라 그랬죠. 근데 그 힘이 이제 크냐 작으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접촉이 일어나고 힘을 가하는 그 시간이 이 짧으냐 기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게 짧으면 굉장히 큰 힘을 받을 거고 이 그 길면 이제 이 작은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보통 그 차가 뭐 한 50km 시속 50km 달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하면 한 이제 10에서 한 20m 퍼 세크 정도의 그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탁 0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큰 속도의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면 그게 여러분 그 큰 힘이 가해질 수 있고 그럼 그 큰 힘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거죠.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에는 이제 에어백이라는 걸 장착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게 이 충격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에어백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그 위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박으면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럼 결국 이 에어백의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지금 열심히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이 그 급정거에 따른 이제 머리의 운동량 변화는 이미 차의 속력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머리가 받을 운동량의 변화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는 이 상해의 정도 머리가 다치는 정도는 이 충격량의 크기가 아니라 받는 힘의 크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충격량은 F 델타 T니까 내가 델타 T를 늘려주면 F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이 에어백의 기능은 그러니까 푹신하게 해서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서 이 이제 F를 줄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하나 이제 퀴즈로 내보면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이 그 정면 충돌 같은 게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이 크럼플 존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전체 모양이 있으면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그 이제 튼튼한 쇠로 찌그러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찌그러지면 사람이 압착이 돼서 진짜로 심각하게 다칠 테니까. 그런데 요 사람이 탄 이외의 부분,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은 충격을 받았을 때 단단하게 안 찌그러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차가 접히면서 찌그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처럼 그래서 이걸 이제 크럼플 존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존을 왜 만들어 두느냐? 여기 보기 중에서 골라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저 차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이 걸리죠. 그죠? 접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이제 그 충격을 이제 흡수해 주는 거죠. 시간을 오래. 그러니까 결국 충격을 잘 흡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돌 시간을 늘려서 이 운전사가 이제 받는 힘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이제 운전사가 받는 힘을 줄임으로써 그러면 그 이제 받는 그 데미지는 힘에 좌우되니까 힘이 줄어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두 물체가 서로 와가지고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가 두 개 있는데 두 개를 전체를 이제 하나의 개로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각각 이제 그걸 물체 1번과 2번이라 그러면 1번과 2번의 운동량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운동 법칙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물체의 운동량 변화는 저 델타 P1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은 그 물체가 받은 힘 있죠. 그러니까 그 힘을 시간으로 적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TI부터 TF까지. 근데 그 물체가 받은 힘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그러니까 내력과 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안에서 작용하는 힘. 영어로는 이제 internal force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이라고 하는 건 이 개니까 개는 지금 1번 물체가 있고 2번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서로 힘을 작용하는 거, 이거는 내력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력은 밖에서,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빼놓고 밖에서 가하는 힘, 이것을 이제 외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력과 외력을 합친 힘만큼 이제 그 힘을 받으니까, 네, 이거를 적분한 만큼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그럼 자, 다 똑같이 가는데, 자, 외력은 이제 2번 물체가 받은 외력인데, 내력은 요번에는 1번이 2번에게 가한 내력이 되겠죠. 앞에 1번에 대해서는 2번이 1번에 가한 힘이었는데, 2번 물체에 대해서는 1번이 2번에 가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의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해봐요. 그럼 이게 바로 이 전체, 두 물체에 합친 전체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력은 내력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외력은 외력끼리 더하는데, 지금 외력이 이제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력끼리,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힘만 작동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내력을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더하는데 보니까, 자, 1번에게는 2번이 1번에게 가한 힘이었고, 2번에 작용하는 힘은 1번이 2번에게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왜? 그게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건 두 물체 사이에 힘을 가할 때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서로에게 힘을 가한다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하면 0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력의 합은 전체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거고, 이게 0이니까 결국 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물체 전체, 개의 이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충돌 전후에 총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물체가 두 개 있는 경우만 세세히 따져봤는데, 사실은 이 입자의 수가 많아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력, 각각의 내력, 모든 내력을 다 합치면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0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력만 작용하고 외력이 0인 경우에는 그 개 전체의 이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항수가 된다. 이게 이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유용한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내력의 작용으로 일어날 때, 그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이거를 이제 활용해보는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물체가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거 많이 다뤘죠. 그러면 이 물체가,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 물체가, 그러니까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여기에도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면 물체도 이 지구를 잡아당겨야죠. 그 힘의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만큼, 그게 여러분의 몸무게죠.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 몸무게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럼 지구도 그러면 그 힘을 받았으니까 움직이겠죠. 속도를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속도 다 무시하느냐? 자, 그럼 왜 무시했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진짜로 무시할 수 있는가? 자, 1kg짜리 물체를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자, 그러면 이 물체는 1kg인데 비해서 지구의 질량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구의 질량은 대략 6 곱하기 10의 24승 kg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앞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략 10의 25승 kg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질량비가 어떻게 되죠? 물체의 질량 나누기 지구의 질량 하면
10의 마이너스 25승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질량비고, 자, 근데 정지해 있던 공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지구도 일로 당겨 오겠죠. 근데 이 지구와 이 물체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는 내력의 작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물체와 지구 사이의 중력이 서로 작용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 둘 사이의 내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낙하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럼 낙하하기 전에는 둘 다 서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속도가 다 0이죠. 그 얘기는 운동량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이 지면에 닿을 때쯤에는 속력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력을 얻었을 때, 지면에 충돌할 때쯤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물체의 속도, 지구의 속도 각각의 또 질량을 곱해서 운동량을 더한 것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물체의 속도는 알죠.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지구의 속도는 물체의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B분의 V2를 계산해 보면 요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딱 이 질량비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M2분의 MB가 될 거예요. 물론 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 건 서로 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크기만 보기로 하면, 그러니까 이 속도 B의 크기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25승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10의 마이너스 25승, 여러분들 뭐 감도 안 오죠. 이게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운동 에너지 크기도 비교해 보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 제곱 곱한 거죠. 근데 질량이 또 그만큼 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속도 제곱이다 보니까 내가 이 B, 그러니까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와 이 지구가 가진 운동 에너지의 B를 구해 보면 이렇게 커다란 질량비가 앞에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 작은 속도비의 제곱이 나와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지구와 물체의 질량비가 돼서 10의 마이너스 25승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상호작용하면,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누가 가져간다? 예, 질량이 작은 그 물체가 가져가게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자유낙하하는 경우, 예, 지구에게는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예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활 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그 활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계산하기 좋게 마찰이 없는 이제 그 얼음판 위에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수의 이제 그 질량은 60kg이고, 그다음에 이 활의 무게, 그러니까 활이 아니라 화살의 무게는 0.5kg, 500g이라는 얘기죠. 를 이제 수평 방향으로 50m/s로 쏘았다. 그러면 화살을 쏜 후에 이 궁수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밀려나는데 그 얼마의 속력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화살을 당겨서 이제 여기 활 줄이 걸려 있죠. 이렇게 당겨서 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면 사람과 활과 화살 이게 다 하나의 개죠. 그러고 보면 외부에서 가해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궁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근육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이건 순전히 내력의 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럼 발사 전에는 운동량이 얼마였느냐? 다 멈춰 있었으니까 그럼 속도가 0이고 0이겠죠. 그죠? 근데 발사 후에는, 자, 내가 그 화살을 이제 M1, 그러니까 궁수를 이제 M1이라고 그러고 그 화살을 M2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M1V1 더하기 M2V2 이 더한 것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궁수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V1이라고 하는 건 V2 앞에 이렇게 질량비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죠? 이제 질량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궁수의 이제 질량은 60kg인데 이 화살의 질량은 0.5였으니까 그 B를 이제 50m/s에 곱하면 이제 0.42m/s 정도면 상당한 이제 속력으로 이게 이제 밀려가겠죠. 물론 이제 그 얼음판 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마찰력
중력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뒤로 이제 밀려나거나 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반듯하게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은 발에 작용하고, 예, 이 화살의 이제 반동은 어깨에 작용하겠죠. 어깨 높이 정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체 같은 거 배울 때인데, 그렇게 하면 돌림힘이 작용해서 사람이 돌게 됩니다. 예, 그럼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쏠 때 이제 몸을 앞으로 약간 숙여서 이게 이제 돌지 않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데 화살을 수평 방향으로 안 쏘고 이렇게 각도 세타를 줘서 쏘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운동량이 이제 수평 성분, 수직 성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수직 성분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이 반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바닥이 작용하는 이제 이 수직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수직력과 중력과 이게 딱 균형이 맞아떨어져서 사람이 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을 거고, 그러면 수평 방향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수평 방향 성분은 여전히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 화살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수평 방향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좀 줄겠죠. 여기 코사인 세타가 곱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준 만큼 이제 뒤로 반동으로 가는 속도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활과 화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 문제는 조금 약간 허술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활의 무기 질량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이제 궁수의 질량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화살을 쏘고 났을 때 그 반동을 받는 건 활도 받으니까 이 활의 질량과 궁수의 질량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활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현대인에게는 당연히 활보다는 총이 더 익숙하죠. 총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총은 질량은 아마 이제 화살보다는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보통 총이라면. 그렇지만 이 속력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m/s 그런데 뭐 보통 총알이라면 저거에 한 10배쯤 돼서 이제 500m/s에서 1000m/s까지 그 정도의 이제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을 쏘면 이 반대로 가해지는, 그러니까 그 충격량도 상당하겠죠. 그러면 그 충격량을 어디선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총 쏠 때 이제 견착 같은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 같은 데 받쳐서 이렇게 그 총이 이제 튕겨져 나오는 거를 이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보면 어떤 낭패를 이제 겪나 하는 거를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그냥 재미삼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Put your elbow up. There you go.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계산은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화약에 의한 폭발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내력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폭발해서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 경우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찰이 없는 마루 위에 이 질량 에민 코코넛 열매가 이렇게 이제 정지해 있었는데,
이 내부에 넣은 폭죽이 폭발하면서 A, B, C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져서 서로 이렇게 멀어진다고 합시다. 근데 이때 이 질량 C가 이 0.3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최종 속력이 이제 이 방향으로 5.0m/s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세 조각 났을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경우에 일단 이렇게 세 조각이 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세 개는 한 평면에서 흩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두 개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이 내력의 작용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두 개가 흩어진다 그러면 두 개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량이 0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는 일로 날아가는데 하나는 삐딱하게 날아가면 그거는 더해가지고 0이 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폭발해서 두 개로 갈 때는 하나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면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두 개가 직선을 이루면서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조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 조각이 나면 하나가 날아간 방향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그럼 어쨌든 그 두 개를 더해서 저 하나 날아간 방향의 운동량하고 없어져야죠. 상쇄가 돼야죠. 그러려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한 평면에 놓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한 것이 저쪽과 같으니까 결국 이 세 개가 날아가는 방향이 한 평면에 놓여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평면 좌표계만 잡아서 이 세 개가 평면 안에서 날아갈 거다라는 걸 알고, 그럼 평면 좌표계를 잡아서 그냥 운동량이 0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땐 좌표계를 잘 잡아야죠. 지금 이제 C를 줬으니까 그러면 이 C를 준 이 방향을 이제 예를 들어서 X축 잡고 거기에 수직으로 Y축 잡아서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거를 구하면 내가 여기 모르는 게 질량은 다 알아야죠. 예. 그래서 0.2 뭐 저기 보면 이제 0.3, 0.2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 그 0.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속도가 두 개를 모르는데 이게 방정식이 두 개 나오겠죠. X 방향하고 Y 방향. 그러면 변수 두 개, 그 다음에 방정식 두 개니까 그럼 풀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다 속력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양을 정의해서 이 운동량을 가지고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제 다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이다 라고 이제 새롭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는 것도 정의를 해서 충격량은 힘을 시간으로 적분한 양이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과 같다라는 걸로 또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돌을 다룬다든지 뭐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잘 익혀두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운동량이 유행했던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개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제일 유용할 때는 그러니까 외력은 작용하지 않지만 내력, 그러니까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끼리 무슨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충돌, 그러니까 두 물체가 와서 부딪힌다든지, 그다음에 폭발이 나서 분열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